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메타, 페북, 인스타의 AI 생성 캐릭터 도입 예정, 인류 위협 우려도 라는 제목으로 NTD 코리아가 1월 7일 날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죽은 인터넷 이론입니다. 한때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이론으로 현재 인터넷의 대부분이 봇과 AI 생성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배경에는 어려워진 인터넷 참여가 있습니다. 연간 사용자는 특정 플랫폼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검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소통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가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AI 봇 콘텐츠가 특정 내러티브나 어젠다를 퍼뜨리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인지 대기업의 조작인지 알기 힘들게 되죠. AI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기술을 활용해 30억 명 사용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려 하고 있다. 이것을 사용자 극대화, 이렇게 되면은 기술 대기업이 돈을 벌게 된다는 얘기죠. 메타는 일반 계정처럼 작동하는 AI 봇을 생성하고 그 봇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직들이 봇 사용자를 생성해 동영상, 뉴스 기사에 가짜로 참여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얘기죠. 요 밑에 것은 또한 뉴스에서 다루는 주요 내러티브 중 AI가 인위적으로 확산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팬데믹 이후 억압된 관점 중 많은 것이 사실로 판명되고 홍보된 관점 중 많은 것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의 경우 인도, 중국과 같은 곳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꿰어 사기를 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은 유독 친구 추천을 하죠. 거기에 가짜 계정도 꽤 많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페이스북을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친구 맺기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봇들은 댓글에 참여하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직접 메시지,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검열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없게 되면서 최근 온라인 참여도는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트 교수가 AI의 급격한 발전을 산업혁명에 비유했다. 그는 기술과 함께 미래 생활은 정치 시스템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이윤추구, 이익극대화 동기에만 맡겨서는 AI 기술이 안전하게 개발될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가 기업 간 경쟁과 이윤 추구라는 메커니즘 안에서만 개발된다면 일부 AI가 대단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다. 중간에 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설득력 있게 보이지만은 좀 식별력을 가지고 그 인터넷 통해서 나온 콘텐츠나 댓글들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좀 구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경험을 좀 얘기해 보면은 초기 인터넷 토론방이나 카페에서 익명이라고 해도 상호
존중과 의견이 다름도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그런 토론방에서 의견도 올리고 또 제 의견에 대한 답글도 받고 뭐 했으면 상당히 그 존중하는 자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인터넷상으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사회관계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었습니다. 오프라인 쪽에서 만나는 것은 뭐 학연, 지연, 혈연인데 인터넷연이라는 가상세계 연이라는 인터넷 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그 모임들이 그래서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뉴스 댓글 등 인신공격과 인격 모독적인 글들이 난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목표로 활동하는 세력들이 활동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정리를 좀 해보게 되네요. 이 뉴스를 접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넥서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독서 중에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정리해서 또 소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갑자기 유튜브에서 제 그 검색 그 트렌드를 AI 알고리즘이 알아서 소개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조국 패랭이라고 미국 여성인 것 같은데 뭐 그 영어로 얘기하지만 그 한글로 밑에 쫙 한 내용을 일일이 그 캡처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모르지만 그냥 우선은 근거 없이 상상해 보건데 상당히 그 보수적인 그런 방송인데 뭐 미국 여군 출신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당 해체 수준까지 가려고 하니 드디어 자기들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핵 실패하면 당 해체 수순을 밟고 전부 깜빡에 가야 할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는 부르스는 제가 집어넣습니다. 요 가로를 했어야 되는데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요거에 대해서도 뭐 설문이 잘못됐다는 등 MBC에서 뉴스를 또 오늘 뜨더라고요.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 윤측 변호사 쪽에서는 MBC, JTBC, 그 다음에 SBS인가 요 세 군데를 이 소송을 제기했죠. 가짜뉴스인지 그쪽 방향으로 윤 지지율 40% 여론조사에 민주당 편향적 고발 추진한다.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고 이거 완전히 중국 공산당식 검열 아닙니까? 이런 게 독재고 포갑이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고 지지율이 10%대였을 때에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열심히 써먹었습니까? 문재앙이라고 아예 그냥 표현하네요. 저는 문저희인이라고 표현했었죠. 트러블맨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문재앙이라고도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통계청장이 내놓은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을 해임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놓은 그 민주당답네요. 이들에게는 공정과 객관성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와 결과만 중요한 겁니다. 저런 행동들이 결국 국민들의 반발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하게 방송을 한 걸 캡처를 해봤습니다.
지미 카터의 결과적인 4년, 피터 자이안 2025년 1월 7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지미 카터 이 사망, 100세 사망에 대해서 다룰까 하다가 안 했는데, 이 글을 보고서 좀 추가로 그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보통 고인이 된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분석을 피하지만 지미 카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문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대통령인 카터는 미국이 지금까지 수행한 가장 중요한 정책 변화 중 일부를 실행해 옮겼습니다. 화면에서 클린턴, 레이건, 아이젠하워에 대해 소리치는 분들을 위해 나를 참을성 있게 대해줘. 카터는 재임 4년 동안 무자헤린을 무장시키기 위한 기초를 다졌고 미국 최초의 스마트 무기에 공을 불리며 이념적 접근 방식을 조세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90년대의 호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셔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재임 4년을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지속적인 역량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40년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현재 대통령들이 시행하는 정책과 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 추상적인 얘기라서 구체적인 거를 하나 샘플로, 이 샘플로 얘기한 건 뭐 여기인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1979년에서 1981년 카터 재임 기간 한국민으로서 기억하는 것은 한국의 국한에서만 보면은 카터가 주한미군을 실제로 철수시키려고 했다는 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군 철수를 함에 있어서도 이 자료는 그 블로그 오릴이라는 블로거가 한 것의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1979년 6월 29일 방한한 카터는 우리 정부가 준비한 영민관에서 머물지 않고 미 이사당 캠프에서 잤다. 그래서 아침에 군인들과 조깅하는 것도 찍혔었죠.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과 화목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결국 넉 달 뒤에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보다는 나이가 꽤 잡섰던 그런 나이대에 있고 여기 머리에 보면은 그 흰머리가 좀 나고 많이 이제 늙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 찍혔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김동식 경기일보 2024년 12월 30일 06시 35분에 보도한 내용인데 1970년대 한국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독재 정권이니까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18년 3월 펴낸 회고로 지미 카터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핵무장 등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과 충돌한 1979년 6월 방한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동맹국 지도자와 가진 토론 가운데 아마 또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다고 회고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로 불거진 차북핵 위기 당시 때 직접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만났고 2010년 8월 미국인 억류 사건 해결을 위해 평양을 찾기도 했다. 그 후임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하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민간인 자격으로 움직였던 그런 평화 어떤 사절로서 또 활동하신 그런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는 거죠.
또 2011년 4월 디 엘더스 소속 전직 국가 수반 등과 방북 모두 3차례 북한을 직접 방문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한테 암살을 당한 것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도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하다가 그게 또 걸려가지고 레이건 미국 방문 때 확실히 약속을 하고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러니까 경제 좀 우리 좀 지원해 줍시다. 그 대가가 경제가 호황이 되는 거죠. 호황이. 아예 그 다음 정권 노태우 정권 때 아예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더 우리가 80년대 경제가 호황으로 치달라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좀 핵 재무장론이 뭐 언뜻 비춰지고 있는데 뭐 어려운 문제죠. 제 개인적 견해를 밝히긴 그렇고 일단 미국의 그 핵 무기를 한국에 배치는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한진중공업, H중공업 공격적 전략 덕분 지난해 조선 건설수주 4.7조 원 달성. 안준영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1월 7일 날 15시 45분에 보도했습니다. MRO, 공공공사 등 강점 살려 수주 호조, 양대 사업군 수자량 9조 3천억 돌파. 조선업 쪽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이제 H중공업은 좀 대기업이 아니고 이제 중견기업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그 잔잔한 그 고속정, 그다음에 이 고속정에도 이렇게 그 기관포 들을 달아가지고 주로 불법 중국 조보선들 같은 거 쫓아내고 이럴 때 기동적으로 또 써먹고 있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국방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죠. HJ 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 증가 비결에 대해 제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부문별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공격적 수주 행보에 나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제 이런 얘기들 많이 옛날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어쨌든 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 수주만 올라갔는데 이제 매출 관계, 손익 관계는 이제 2024년 실적이 나와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4년 기자는 취재를 했겠죠. 조선 부분이 1조 7,500억, 건설 부분이 1조 3천억, 도시정비가 8천억, 민간 및 해외공사가 8,400억, 수주합계가 4조 6,900억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네요. MRO 사업에서는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18적 성능 개량 사업과 A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고속 상륙정 LSF2 창정비 사업으로 수주고를 올렸고 배경에 삼천동급 경비함 1척 신형 고속함 몇 척 잊어버렸습니다만 신규 건조 사업 등을 포함해 총 5,504억 원의 수주를 했다. 기억에 한번 이게 2023년도 실적이 나오면은 타 조선사를 세 군데를 쭉 분석을 했었는데 HJ 중공업도 한번 좀 대상에 넣어서 비교를 해보고 싶네요. 뭐가 경쟁력이고 뭘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AI 운전자 짝의 차들 개발 가속 미 IT 전시회 지지통신 외교부가 1월 8일 07시 0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개막을 앞두고 자동차 회사들이 6일 인공지능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산업에서 이제는 AI들이 나오고 있는데 AI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한번 학습을 해 볼 것입니다. AI가 운전자의 짝이 돼 대화하면서 요구에 따른 기능을 제공하고 자율주행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미래상을 잇따라 보여줬다. 대화형 에이전트는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자가 말을 안 걸어도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말을 건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소니그룹과 혼다가 공동 출자하는 소니 혼다 모빌리티 미즈노 야스히데 회장 겸 최고 경영 책임자 CEO는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인도를 시작하는 전기자동차 아피라에 탑재하는 AI 기능을 PR했다. 가격은 89,900달러, 약 1,4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1억 한 2천만 원 정도나 되게 비싼 차가 되겠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일본을 포함한 각 시장에 투입한다. 도요타 자동차는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에 건설 중인 근미래 도시 우분시티에 올가을에도 종업원들이 입주해 자율주행 기술 등을 실증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게 그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려고 그러면은 언덕이 있다든지 울퉁불퉁한 도로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죠. 도시계획이 잘 돼 있고 이런 데에서 가능한 얘기지 주행차가. 그러니까 이 우분시티라는 게 근미래 도시라고 하는데 요즘 얘기하면 이게 스마트 시티 이런 거죠. 그런 스마트 시티에 적합한 것이 자동차일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자율주행 개발용 고성능 칩의 공급도 받아 실용화에 대처를 가속시킨다. 한편 한국 LG전자는 운전자의 몸 상태를 파악한 뒤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원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도록 제한하는 차량용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 외에도 자동차 AI 도입에 관심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이 미즈노 야스히데 회장이 좀 브리핑하는 그런 상황의 사진을 게재했네요. 비행기 타려면 3시간 걸리는 인천공항 업그레이드 했다는데 더 느려져. 아침 출국 대기 시간 병목 현상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제목을 추가로 붙여봤습니다. 윤병훈 조선비즈 1월 7일자 16시 45분입니다. 탑승권 받아 출국장 들어가는데 60분 줄 세워. 보안검색 여권 확인에 30분 더 걸리고 뛰어가도 탑승권 문 닫히기 5분 전에 겨우 도착. 면세점은 구경도 못하고 하마터면 비행기 놓칠 뻔. 요게 이제 핵심인데 새 장비 도입 후 오히려 대기시간 길어져. 제2국제공항까지 개설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되느냐. 요게 새 장비 도입 후 오히려 대기시간이 길어졌는데 장비가 뭐냐 그러면 기존 엑스레이 검사보다 빠르고 정밀하다는 CT 엑스레이 검사를 도입했는데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한 기업 임원은 아침 시간대에 출국 수속 담당 인력이 부족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인천공항이 일손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인력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출국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본을 출국할 때 저도 이 아침 새벽으로 해서 기왕이면 가까우니까 1시간이면 날아가니까 그 하루를 충분히 보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 다들 제 마음 것 같겠죠.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나 일본을 가는데
아침 첫 비행기라든지 이런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봐집니다. 이게 설비 때문인지 일시적으로 몰리는 어떤 병력 현상인지 이런 그 동선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그 어떤 기업체 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인력 배치 그냥 단순히 충원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하기에는 머리가 속된 말로 돌대가리 관료들이다. 인천공항이 국영이죠, 국영. 그래서 인천공항도 말이죠. 이 상장기업처럼 그 경영실적을 매년 공시를 하는 그런 의무를 좀 그런 법을 야당 애새끼들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못하나 몰라.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식 상장을 안 하더라도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얼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상장기업처럼 분기공시 그다음에 반기공시 연말공시 해가지고 좀 운영하는 거를 다 그 공시를 해라 말이야. 이 저기 출국 인원이 몇 명이고 입국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거 다 전산화가 돼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이렇게 공개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 출국 시간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중국 티베트 강진 사망자 126명으로 늘어 가옥 3,609채 붕괴. 강진우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1월 7일 날 23시 58분에 보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부상자 188명 가운데 중증 환자 28명 병원 이송. 7일 오전 중국 서부 네팔 국경 인근 시창 티베트 자치구 고원지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26명으로 늘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시장 자치구 제2도시인 르까쩌 티베트명 시가체 시 딩르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중국 발표는 규모 6.8 지진으로 오후 7시 기준 126명이 숨지고 18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진양 주변 5km 범위 평균 해발 고도는 약 4,259m다. 진앙으로부터 5km 범위 안에는 탕론천, 시주천, 가로고 지천, 메이도천, 차지, 나창, 깡충 등 마을이 있고 20km 안에는 초고향과 초로향이 있다. 이렇게 했네요. 이런 사진을 했는데 어쨌든 티베트가 라마교의 본산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깊었던 나라인데 공산당이 그걸 침략을 해서 속국을 만들고 자치주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대목에서 티베트가 별도 독립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합병 위에 군대 투입 가능. 워싱턴 박국희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1월 8일 날 7시 04분에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군대 투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최근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유를 들어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 영토인 북극의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으로의 편입, 투표를 할 경우 덴마크 정부가 이를 방해한다면 덴마크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1기 때부터 덴마크 정부를 향해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라며 인수 의혹을 보여왔다. 이날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유튜브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트럼프 백악관에
들어갈 2명의 고위 관리들과 함께 그린란드에 도착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트럼프는 파나마 정부가 미국 선박의 운하 통과 비용을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이 운하를 다시 장악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 국가안보, 상식을 갖춘 시대로 되돌리겠다며 곧 미국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했다. 많은 부분 미국의 힘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참 생각할 게 많게 되는데 보통 혁명하면은 이제 좌파 혁명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봐서 그 트럼프의 행보는 우파 혁명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얘가 제가 그 구글 그 지도에서 어스에서 가져온 건데 이 북극에서 멀지 않죠. 한 4만 6천 명인가 그 산다고 그러는데 북극 패권 이런 거 러시아하고도 가깝고 북극 쪽에서 보면은 동서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거죠. 이렇게 북극 쪽으로 보면은 캐나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상대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북극이 향후 이 패권의 그 중심지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고 그린란드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잘 대접할 것입니다. 요거는 이누투족한테 한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제이미 키튼과 바네사 게라가 AP에서 1월 8일 수요일 오전 3시 1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장남이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는 광물이 풍부한 덴마크 영토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당신을 잘 대접할 것이라고 말하며 차기 미국 행정부가 이 지역을 인수하려 할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선자는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도 미군 기지가 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화요일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가 결정할 것이라며 자치 성격으로 그 투표에 의해서 자치 성격의 그 나라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네요. 미국을 덴마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옹호한 표현을 했네요. 프레데릭스는 그린란드는 판매형이 아니다라며 프리데릭스는 그 그린란드 그 총리라고 합니다. 침착하고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80%가 빙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치령에는 약 5만 6천 명의 주민이 있으며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사진이 찍혀서 보도가 됐는데 이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고 아버지 때문에 그 정치를 하는 정치 패밀리들로 트럼프가가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갈 강요들과 같이 갔다는데 어찌 보면 똘마니들 데리고 가긴 간 거네요. 네. 어쨌든 미국이 뭐 침략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만은 미국이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소개한 캐나다 51번째 주 하자 거기에 수모를 당해가지고 캐나다 수상이
사임 발표를 했죠.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꼴을 어떻게 당하냐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프랑스는 아니 저기 캐나다는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 있고 영어 쓰는 지역이 있다는데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는 괜찮지 않지 않냐. 뭐 경제가 사실 통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린란드 인수 계획은 트럼프 때만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알래스카 구매할 때부터라도 벌써 구상을 했던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라 신용보고서에서의 의료부채가 제거됩니다. 엘리자베스 슐츠 GMA에서 1월 8일 수요일 오전 1시 15분에 보도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화요일에 소비자 신용보고서에서 의료부채를 제거하는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약 1,500만 명의 미국인 신용보고서에서 약 490억 달러의 미지급 의료비가 삭제될 것이라고 CFPB는 밝혔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신용점수를 평균 20포인트를 높여 모기지 및 기타 대출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것은 그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6월 로이 초프라 CFPB 국장과 함께 이 규칙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경선에도 나갔지만 이번에 떨어졌지만 그때 제안한 것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용보고서에서 미지급 의료비를 제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별도로 코라 루이스 AP통신이 1월 8일 수요일 오전 6시 52분 조금 지나서 GMA라는 것은 오전 1시에 했고 한 5시간 지나서 AP가 또 보도를 했네요. 화요일에 확정된 소비자금융보호국 규정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모기직, 자동차 대출 또는 사업대출에 대해 미국 내 잠재적 대출자를 평가할 때 더 이상 미지급 의료비를 신용이력 요소로 간주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 3군데 신용보고기관이 있다고 그러네요. 익스피리언, 이큐팩스, 트랜스유니언 이런 이름으로 신용평가, 우리나라도 신용평가기관이 있죠. 그 평가하는 요소들이 다 뭐가 뭔지, 그 요소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의료비 미지급금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 의료비가 워낙 우리는 싼 나라니까 어쨌든 미국은 비싼 의료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신용보고서에 미지급 의료비를 삭제할 게 아니고 미국이 의료비가 너무 비싼 것부터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좀 문제겠죠. 한국의 항공기 사고가 일본에 온 골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사고 후 달라진 무안국제공항과 나가사키현의 관계는 김명우 한국 이름이에요. 그 골프 뉴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본 판인지 일본에서 발행되는 건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3월까지 예정된 나가사키 무안 전기편 운행 중단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일본에는 나가사키로 가는 전기편이 운행하고 있고 무안공항에서 나가사키 그 나가사키에는 한국에서 온 골프 여행자들이 꽤 많다고 그러고 구마모토 쪽으로도 가는 데가 있고 그쪽에 그 골프장들이 꽤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골프장 가느니 비행기 싹 싸니까 저가 항공 타고 가서 온천도 즐기고 골프도 치고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는 것보다 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참 1980년도 세계 뭐 1위의 경제국이라고
그때 주말마다 제가 그 일본에 출장 갔을 때 그때 유행이 주말마다 이 회사 직원들이 골프 채를 가지고 신칸센을 타고 골프장에 가서 놀다가 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1988년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30년이 된 거죠. 이제 40년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제가 출장 갔을 때가 일본이 그냥 식간이 날릴 마지막 단계였던 그 정도 했는데 부럽기도 했어요. 그 골프 일반 평직원들이 그렇게 골프를 치러 다닌다. 근데 잃어버린 30년 후에 그 골프장들이 돈벌이가 없으니까 한국인들이 와서 그걸 메꿔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덧붙여서 2023년에 나가사키 현내에 속박한 외국인 약 35만 명, 그중 한국으로부터 방문객이 약 9만 6,600명, 한 10만 명으로 보면은 한 30% 가까이가 한국 골프 방문객이었다는 얘기네요. 제주항공 취소 입단 여행사도 큰 타격, 지방지 남도일보의 의학으로 지방의 여행사는 대혼란에 빠져 있다. 사고 이후 공항 내 여행 관련 상품을 홍보하던 여행사들은 전단지와 큰 플래카드 등을 철거하느라고 분주했다. A사 사무실은 사고 후 5, 6명의 직원이 출근해 무안공항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고민하러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나가사키가 항로의 정기편 재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미 시작된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차 세계대전, 긴밀화하는 4개국의 추측 관계, 군사가 아닌 새로운 도구의 공격이란 이것도 AI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8일 이게 오후인지 5시 2분에 맷지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야로스라브 트로피모브 외교 담당 수석 기자는 12월 13일자 이 신문에 실린 논설 Has World War III Already Begun에서 첫 번째 중러, 이란, 북한 4개국의 추측 관계는 긴밀해지고 있고 이들 4개국의 공생관계는 강하다며, 두 번째, 아직은 세계전쟁이 아니라 대리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격이나 랜섬웨어 같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서방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 국가들은 쇠퇴하고 있는 미국 패권에 매달리고 있지만 자유세계, 자기네가 자유세계라고 그러네요. 가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 4개국 독재국가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전기가 된 것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서방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온화한 제재 조치밖에 취하지 않아 민주국가의 나약함을 부티내게 알렸다. 요 2014년 거는 그 크림반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독재국가의 결성은 현 시점에서는 민주국가의 결속보다 강한 거로 느껴집니다. 러시아의 공작원은 유럽 전역에서 급속히 확대하는 폭력 캠페인, 파괴 공작, 암살 계획, 방화 등을 전개해 전례 없는 규모로 군사 산업이나 통신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 아파슬라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차장 이노베이션 하이브리드 사이버 위협 담당은 사이버 공격이나 랜섬웨어 같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더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국에 의한 지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미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수산업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약 90%,
공작 기계의 70%는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미국 본토를 또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략의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수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게 트럼프 메가를 탈세계화의 이름도 뭐 세계 패권을 놓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로 이해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강화된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풀었고 중국이 확실히 실행하고 있는 전쟁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전이라고 제한 없는 전쟁 1999년 벌써 20년이나 지냈을 때 중국 군인 2명의 저서인데 이거에 의해서 꼭 군사적인 게 아니고 군사와 비군사, 군인과 비군인이 경계가 없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무역전, 해커전, 금융전, 생태전, 자원전 등 25가지 싸움이 예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선거에도 뭔가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거로 이 정도 되면은 지금 한국의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언론을 뭐 잡아먹었든 뭐 민주당을 잡아먹었든 또 국민의힘 친중파 의원들을 잡아먹었든 여러 가지 인터넷 등 공격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화해 두려고 잡아먹을 수는 없고 현 시점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개한 25가지 싸움 중에서 첫 번째 2010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법들을 제정했는데 2010년 국방동원법 유사시 국가가 민간인과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두 번째 2014년 반스파이법 중국 내외의 조직 개인이 실시하는 중국의 국가기밀 제공 등을 대상 23년 반스파이법으로 개정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한번 걸려들었다고 그러죠. 2015년 국가안전법, 매국, 국가분열, 반란선동, 정권전복, 기밀누설 등 방지 처벌을 규정. 우리나라 간첩법을 개정 안 하는 민주당 아새끼들이 간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잡아들인다면 우리도 니들을 그렇게 쉽게 잡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맞다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이를. 이게 굴종적이에요. 민주당 아새끼들은 중국에 대해서 이런 거 보면은 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17년 국가정보법 중국 국민 기업 뭐 이런 거 있어요. 스파이로서 협력할 의무 뭐 뭔지 잊어버렸습니다. 해경법도 해가지고 이 중국 주권 및 관할권에서 남중국해 뭐 이런 등등을 자기네 법에 의해서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중국이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호주 얘기인데 그린 사일런트 인베이션 눈에 보이지 않는 침략 히든 핸드 일본 제목 보이지 않는 손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책은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영향력 공작을 그린 것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스파이가 중국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 중국에 안 들어가더라도 하는 것들은 좀 미온적인데 이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뭐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전 세계 미국 등의 비밀 경찰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을 통제 감시를 하고 한국의 이번에 탄핵 사태 때도 보통 비밀 경찰서 애들이 중국 유학생 애들한테 지시하고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